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되면서 저는 딴 거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그 시대적 흐름에 대한 트렌드를 제가 좀 많이 저는 의식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패러다임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장 관심 많은 건 식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돈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그 기술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disruptive technology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주 죽기를 기를 쓰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놨는데 그게 약간 업데이트가 되면은 내 기술이 무능력화돼요. 그래서 그게 파괴가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혁신에 의해서 지배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해도 절대적으로 파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 항상 본질에 충실하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거는 파괴되지 않는다 해서 식품 쪽은 절대로 파괴될 일이 없다 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식품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을 제가 집중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건강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기업하고 미국 대기업, 한국 대기업이 합작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신체 검사에 악성 빈혈로 걸린 거예요. 악성 빈혈로. 그래서 입사를 하자마자 저는 병가를 내고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병원 의료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집중한 거는 혈액이라는 건 뼛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 뼛속이 바뀌려면 또 혈액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다가 제가 2015년도인가 14년도인가 우리 안동삼 사장님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터 캐슬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노스페이스 회장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누스킨에서 쓰고 있는 파마넥스를 처음 만들어서 파마넥스를 누스킨에다가 건강 디비전으로 팔은 분이고요. 그다음에 허벌라이프를 처음에 창시하셔서 허벌라이프를 만들어서 팔은 분이시고요. 그 사람이 경제의 그분은 식품에 관계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M&A 전문가예요. M&A 전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이 닿으면 세상의 산업이 바뀌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언어로 된 강의를. 근데 너무 감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식품 하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세상에 세 명인데 이 세 명이 영양학적으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트레이시 벨,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데 모든 회사의 것을 여기서 콜마에서 화장품 만들듯이 모든 걸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슈퍼푸드 존이라는 회사의 회장인 침 머슬랜드하고 M&A 전문가인 피터 캐슬맨이 합작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하나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어떤 트렌드로 바뀌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 몸은 딱 필요로 하는 5 아주 대량 원소, 미량 원소 다 들어보셨죠? 대량 원소, 미량 원소. 그다음에 이제 이 대량 원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야. 이거는 기본을 구성해 나를. 탄수화물은 뇌, 포도당을 쓰려면 탄수화물이 꼭 들어가야 돼. 뇌에서는 탄수화물밖에 안 써.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이고 그다음에 내 몸의 체성분은 뭐예요? 단백질이야. 근데 하나하나 세포는 세포막이 코팅을 치고 있는데 그게 지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으로 우리 몸에서 너무나 많이 필요해. 근데 이것이 그냥 내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소화를 해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소화 흡수 과정을 물리적으로 하고 화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입에서 씹는 건 물리적이야. 근데 화학적인 거는 이걸 씹고 난 뒤에 입에서 아밀레이스 침이 녹여줘야 돼.
그리고 이것이 위로 내려갔을 때 위에서도 다시 한번 펩신이 이거를 또 녹여줘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또 녹이는 게 입에서는 포도당만 녹여, 위에서는 단백질만 녹여. 이쪽 12지장 쪽에 내려가면은 지방만 분해해. 그리고 이게 다 되지 않았는데 소장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다시 다 쪼개야 돼. 왜? 소장에서 흡수를 높이려고. 그러려면 그러한 것들, 물리적인 것 다음으로 화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소예요. 그럼 그 효소는 뭐냐?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야 만들어요. 그래서 대량 원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쪼개야 되는 화학적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미량으로만 필요하다고. 근데 대량 원소도 찌꺼기를 남기고 미량 원소도 찌꺼기를 남기면 사실은 안 되지. 근데 찌꺼기가 많이 남기 시작하는 원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량 원소가 가공이 되니까 이게 모든 유전자 성분도 달라졌고 그게 이제 정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 분해되는 요소가 제거가 돼가지고 몸속에 되니까 찌꺼기가 남겨져.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산업을 엄청 탔잖아요. 그 대량 원소로 된 패스트푸드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산업이 프랜차이즈 했던 사람들 돈 엄청 벌었잖아.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웬디스, 뭐 파파이스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프랜차이즈 다 나가서 지배를 했고 이게 찌꺼기를 남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미국 상원의원에서 맥거번 상원의원의 그 국민 보건 건강 보고서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찌꺼기 안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해를 완전하게 못해서 찌꺼기 남겼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비타민 이거 있잖아. 또 가공한 거야. 대량 원소도 가공을 한 것처럼 이 미량 원소도 가공을 한 거야.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축출해서 막 먹인 거야. 그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뭐 월그린, GNC, 뭐 파마넥스, 모든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의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을 줘서 막 만들어냈어요. 너무 덩어리가 커지는 찌꺼기 환자들만 대사성 질환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그걸까지 했는데 피터 캐슬맨이 201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막 논문이 쏟아지는 게 뭐였냐면 가공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었더니 이 가공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먹은 거하고 똑같이 찌꺼기를 남기더라. 근데 이 대량 원소는 찌꺼기 남기게 살만 찌고 이렇게 됐는데 이 미량 원소가 찌꺼기를 남기니까 이 미량 원소가 남긴 그 찌꺼기의 흔적은 더 심각했더라. 이 대량 원소로 인한 찌꺼기의 환자들을 제거하려고 이거를 보강했는데 보충제, 그래서 보충제, 다이어트리 서플먼트라고 해서 건강 보충제로 나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거가 해결도 되지도 별로 크게 된 것도 없이 여기에 새로운 군단의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한 50년 매겨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럴까? 그래서 논문이 쏟아져 나온 것이 이제는 그때 당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공식품으로 먹었을 때 그때 당시는 제약회사도 의사들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 미량 원소 마이크로뉴트리언트, 미량 원소는 찌꺼기를 남기면 그 남긴 찌꺼기 중에 미량 원소 중에 미네랄은 금속성이에요. 금속성이니까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게 다 금속성이잖아. 신경하고 관계된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남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미네랄은 금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옥시덴트, 산화가 돼요.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몸속에 찌꺼기를 남겨서 그것이 부식이 되는데 그것이 남겨진, 왜냐하면 가공식품 비타민도 먹었잖아. 비타민과 같이 결합을 해서 비타민마저도 산화를 시키더라. 그래서 오는 몸의 파장이 너무나 크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도 바꿔야 돼.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걸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홀푸드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 홀푸드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로 먹어야 돼. 통밀을 먹어야 돼요. 통밀가루를 먹어야 돼요. 정제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요. 설탕도 하얀 설탕 안 돼요. 이 말이 시작되면서 올가닉으로 가야 돼요.
GMO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농약을 많이 뿌린 것도 안 돼요. 이 시대를 막 열기 시작했던 기억 나시죠? 이게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의 시대는 끝났다 하고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올게닉으로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을 정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PM 주스 같은 게 생겼잖아요. 주스를 그대로 갈아서 이제 물 타면 주스가 되는 거. 거기까지가 버전이죠. 그럼 좋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먹은 것이 효소 역할을 해서 분해를 했어. 그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때요? 막 거기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막 나오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가스가 막 나. 그걸 우리는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로 규정짓는 거예요. 대사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활성산소. 여기서 쌍디에서 얘기하는 거로 치면은 그걸 저는 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꾸준하게 우리가 대사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남잖아요. 태우게 되면 에너지를 하려면은 가스도 나오고 찌꺼기도 남잖아. 우리 몸에서 세포가 호흡을 하면서 그런 찌꺼기가 계속 쌓여요. 쌓이는데 이런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방어해야 된다 해서 그 찌꺼기가 나올 때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세포막이 약한 코팅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이 약하면 공격을 받아. 아까 제가 세포막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포막을 보호하는 그러한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항산화 물질이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 먹어야 된다.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오메가3가 또 뭐 이렇게 흡수가 되려면 오메가6, 9 이런 것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돼서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막 좋은 지방 먹어야 되는데 이런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항산화 물질 나왔죠. 근데 세상에 또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다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이 세포까지 보호를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세포가 30조래. 근데 내 세포보다 더 많은 게 미생물이래. 그러니까는 뭐야? 내가 나야 아니면 미생물이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몸에서부터 이 장까지 내 몸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있어요. 뭐예요? 호르몬. 그 호르몬은 신경 전달을 받아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 전달을 잘못 받게 되면 교란이 와요. 호르몬 교란이 와요. 갑상선이 왜 항진이 돼야 되고 저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왜 난소 호르몬이 여성이 어떤 날은 생리를 2번, 3번씩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누구는 왜 그렇게 돼야 되며 그 다음에 왜 인슐린이 왜 저혈당이 됐다 고혈당이 됐다 막 교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미래에서는 다시 미생물 의학으로 돌아선 거예요. 지금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오니까 그쪽에서 이제 엄청나게 실험을 거쳤어요. 동물 실험 엄청나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불치병 86%가 이 미생물 바꾸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에 가장 많은 그 미생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장내에 그 미생물이 유익균이냐 유해균이냐 중간균이냐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는 게 유익균이 뇌하수체로 신경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서 항체인지 항원인지를 구분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병원군만 공격하게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장이 또 좋아야 되잖아. 바탕이 이제 장이 돼버린 거야. 이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산균에 또 집중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이 1세대 유산균, 2세대 유산균, 3세대 유산균 해갖고 뭐 비피더스균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막 나오고 심바이오틱스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까지가 이제 건강식품의 하나의 역사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도 완전하게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고 다 돼도 결국은 세포 속에 모든 영양이 완벽하게 들어가고 내 호르몬이 정확하게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호르몬이 뭐예요? 호르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버티 사장님이 생식,
호르몬, 모든 것, 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펩타이드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펩타이드가 문제예요. 이 노벨상을 받으신 22명들이 한 얘기가 딴 게 아니라 펩타이드는 막 1902년도에 독일의 피셔가 처음으로 펩타이드를 합성했어. 인슐린을 합성해내기 전에 인슐린 당뇨병 걸리면 시한부 인생이었어. 3개월 살고 6개월 살고 이랬어요. 근데 인슐린을 누군가가 벤팅이라는 캐나다의 정형외과 의사가 자기 동물,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당뇨에 걸려서 그 대사를 못하는 거를 알고 다른 동물의 췌장을 잘라내서 갈아서 거기서 인슐린 축출해서 넣어주니까 그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개가 벌떡 일어나서 뛰었다 그러잖아요. 부족된 걸 넣어주니까 되더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인슐린이 계속 진보해서 지금의 인슐린은 정말 당뇨가 요새 병이에요? 병도 아니고 관리만 잘하는 병도 아니잖아.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노화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노화는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죠. 늙으면 우리는 그냥 늙으면 죽게 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 나이 되면 이만큼 늙어야 되는 게 당연했잖아. 그렇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거기에 키가 뭐냐면 펩타이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펩타이드. 그러니까 호르몬서부터 생식부터 내 몸에서 체성분의 뭐 인대, 콜라겐, 뼛속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 펩타이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펩타이드는 1902년도에 한 사람이 연구하고 53년 동안 누가 연구도 안 했어. 노벨상 한 사람 타고 55년도에 한 사람이 다시 또 펩타이드 연구해서 또 노벨상을 탔어. 그 뒤부터 물살이 붙은 거야. 왜? 그 사람의 어떤 논문을 보고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53년 만에 드비뇽이라는 사람이 또 이 펩타이드에 대해서 이 노벨상을 타고 연구를 했는데 이 노벨상을 타고 연구를 한 이 과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혈관이 이완하고 수축하고 우리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런 것들의 키를 풀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구를 하게 됐고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하다못해 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펩타이드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펩타이드가 25세 이전에는 원활하게 분비가 되고 갖고 태어나는데 25세 이후부터는 그 분비가 줄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줄기 시작할 때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이런 것이 늘어나고 정말 그 완전히 펩타이드 분비가 끝나는 갱년기가 되면 내 몸이 체온 조절하는 것마저도 장애를 겪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더라. 그래서 이 펩타이드라는 것을 인슐린을 보충해 주니까 인슐린 당뇨 환자들이 당뇨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펩타이드를 이렇게 만들고 개발해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산업이 주목해져. 또 그래서 다량의 유럽과 미국에서 이 노벨상 받으신 분들의 이 펩타이드 과제를 가지고 임상을 한 거예요. 진짜 펩타이드가 이런 것인가를. 그래서 다량의 임상 연구가 증명을 했어요. 펩타이드는 5분 안에 혈액에 들어가서 10분 안에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원래 내 몸에 있었던 내 분비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성에 강하고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기로 들어가서 그 장기가 정상적인 기전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제일 빠르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임상을 통해서 다량의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고 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어떤 약물이나 건강식품이나 좋은 걸 다 먹는다 하더라도 펩타이드는 반드시 보충해줘야 될 인생 최대의 보물, 인류 최대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펩타이드가 늘어났느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당신이 나이가 먹었냐 안 먹었냐에 노화가 되느냐 젊음이 아니라 펩타이드의 몸 안에서의 그 지수에 따라서 청년으로 살 것이냐 장년으로 살 것이냐 노년으로 살 것이냐 사망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펩타이드를 보충한다는 것은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활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젊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청춘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펩타이드가 그래서 생명 존재의 형식이다. 펩타이드가 없으면 생명은 정지한다. 이렇게 해서 그건
유럽과 미국이 그냥 일반적인 펩타이드에 대한 임상의 결과로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임상 끝났죠? 이제 어떻게 돼요? 산업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 돈이 되잖아. 지금 펩타이드 중에 근데 이게 반드시 이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첫째로 우선시해야 돼요. 몸은 내 몸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 몸이 나를 고치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면역이라고 얘기하죠. 면역을 다른 단어로 한 가지로 표현하면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 강의 들으셨던 분 아실 텐데요. 뭐죠? 면역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면역을 다른 말로 하면 체온이에요. 그 정도로 체온이 중요해요. 왜? 그 체온에 따라서 내 속에 미생물이 바뀌어요. 어떠한 체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 있는 그 내 세포보다 더 많은 38조 9조 개의 그 미생물들이 어떠한 생태계를 가지고 안 좋은 유해균으로 갈 것인가. 습기가 많고 병균이 많고 체온이 떨어진 데서 곰팡이균이 많이 발생하듯이 내 몸에서 그 체온에 의해서 유익균들이 좋게 이렇게 배양이 되는 증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리 활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막이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세포막이 있어요. BBB 같은 뇌를 감싸고 있는 blood brain barrier, 그 중추신경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침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분자이어야 되는데 저분자 갖고는 안 되고 양자 정도는 돼야 이 뇌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결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양자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중국에서 국가에서 돈을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바이오 회사 유일하게 요녕성에 있는 대련의 쌍디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가장 잘하는 단백질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발효공학 모든 것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로열티를 가져가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설픈 회사를 선택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펩타이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신약들이 다 펩타이드화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14개에서 신약을 쓰는데요. 246가지 질병에 옛날 그대로 약을 쓰면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돼요.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아니야. 미생물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펩타이드화 시켜서 모든 신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하게 되면 3년 살 사람이 10년 살잖아요. 그게 다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지금도 가장 좋은 인슐린은 펩타이드예요. 그게 펩타이드라는 걸 아시게 된다면 먼저 아신 이분들은 아까 저도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아니 식품을 평생 안 먹고 병원에만 의지하고 평생 그렇게만 사는 사람한테 이거 먹으라고 계속 너 돼지인데 너 소지 너 소돼야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아니면 도라 그래요. 아 먹여봤는데 반응 없어? 끝.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마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 사람을 찾아 나가는 솔팅 비즈니스, 걸러 나가는 비즈니스. 펩타이드는 아까 박수경 선생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양자가 그러한 속삭임을 우리한테 저는 전달해 준다고 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너무 길었죠.